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대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받는 의료비도 더 많아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등 거래 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북미 정상이 이달 말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엇이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현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특허 기업에 예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축소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서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예, 정부가 기업 과세에 대한 축소 방침을 다시 바꾼 건데 배경이 뭔가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항을 철회한 개정사안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기술적 특성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법인이나 특허가 있는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거래에도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기재부가 받아들여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특허기업 거래 실태조사 등의 현황 분석을 거친 뒤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개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기간을 조정해 최대 6개월이 소요됐던 확인 기간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 도중 소득을 증명할 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모든 투자 일임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5G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지난 6년간 쓰이지 않고 소멸된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가 돈으로 1,900억 원어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2G와 3G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 적립되는 이통삼사 마일리지가 해마다 수백억 원씩 소멸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따라 납부 요금의 0.5%에서 30%까지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90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마일리지가 버려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마일리지로 휴대전화 수리 비용을 결제하거나 게임 등의 콘텐츠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G와 3G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 중 상당수로 추정되는 고령층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적립돼 있다, 아니면 유효기한이 언제다라고 정기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또 적립한 마일리지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소홀했던 거. 마일리지 소멸에 대해 이 통사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각종 비급여를 빼고 1년간 쓴 의료 비용이 일정 액수를 넘기면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치료비를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개선됩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 분위를 묶어 7개 구간으로 나눈 뒤 구간별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한액이 높을수록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상한액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액을 나눠놨는데도 이제까지 고소득층이 받아간 환급액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소득 1분위 가입자는 지난해 146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6분위 가입자는 200만 원 넘게 돌려받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가입자는 270만 원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모든 소득 분위의 환급액이 늘었는데 1분위만 받은 돈이 줄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서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분위 기준 5분위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 최대 2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액이 오릅니다. 하지만 소득 6분위와 7분위는 부담이 26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나고 10분위 가입자는 50만 원 넘게 부담이 커집니다. 이 상한액은 올 한 해 치료비에 적용되며 내년 8월 환급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올 설 명절에도 주변 분들과 선물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선물은 둘째치고 명절만 되면 우울하게 보내야 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받은 선물을 기부해서 온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받는 선물 세트. 같은 종류의 물건을 여러 개 받으면 집안에 쌓이기 일쑤입니다. 집에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놀아줍니다, 이웃들이. 그냥 쌓아두지 언젠가 쓰겠지 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주거나 쌓아두는 것 외에 따뜻함이 절실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은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이름처럼 푸드, 즉 식품 위주의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각종 생활용품도 받습니다. 이렇게 푸드뱅크 물류센터와 마켓이 전국 각지에 480여 개가 있어 기부도 쉽고 어려운 이웃에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개인 기부자께서 전국 대표번호 1688-1377 연결하시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업장 연결하게 됩니다. 기부 품목, 기부 시기, 기부 방법 등을 의견을 나누시고 손쉽게 기부하시게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 확인 영수증이 발급돼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소외계층의 겨울을 온기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곧바로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2달간 허송세월만 보낸 셈인데요. 이유가 뭔지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국토부는 선로 전환기 오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또 잘못된 일이 왜 있었다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진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하지만 전문조사관 5명으로 꾸려져야 하는 조사위원회는 아직도 3명뿐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2명이 퇴사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원 절차는 빨라야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월 19일 이후에 소집 공고에서 최종 합수직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험제에 걸쳐서 임명이 되니까 이걸 앞선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비어있는 2자리 중 하나가 사고 원인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신호 조사관이라는 겁니다. 지난 2달간 관련 전문가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사가 진전없이 제자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다른 철도서와 전문가들이 협동을 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원이 다 채워져도 5명이 그동안 있었던 사고를 모두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지난 2017년 6월에 발생한 철도 사고는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10월에 있던 탈선 사고는 아직도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이 빨리 밝혀져야 재발 방지책도 나올 수 있는데 거부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채용 규정에 따라 조사관을 뽑고 있고 조사도 신속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투자지원단을 이달 중순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오늘 주요 경제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카드는 파견직이나 사무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모두 18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카드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숙련도 높은 인력의 반복되는 이탈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확정했지만 중소기업은 10곳 가운데 3곳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확실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36%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가운데 채용하기로 계획을 확정했다는 응답은 64%에 달했지만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7%에 그쳤습니다. 예, 오늘 저희 첫 번째 이슈는 아파트 얘기, 거래량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팔려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찾기 힘들 정도라는 건데요. 이에 맞춰 집값도 계속해서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실제 집값은 또 얼마나 떨어질까요? 또 떨어졌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향후 부동산 전망까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거래가 6년 만에 부진하다. 시장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뭐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에 뭐 20개 넘는 구가 있습니다만 25개가 있죠. 네, 그렇죠. 한 구마다의 거래량은 거의 100건에 못 미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게 한 달 단위고요. 그렇죠. 한 달 단위로 할 때 지난달 1월 달이죠. 1월 달의 거래량이 1년 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80% 이상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1,800 뭐 이런 7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 부분을 갖다 생각한다면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래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의 생기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 많은 지표들이 어떤 의미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도 좀 무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이라 좀 비수기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월 달에 비수기이고 이제 지금부터 2월 달에는 아무래도 계약을 앞둔 신학기 그렇죠. 계약을 앞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학군 관련되는 또 이동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활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의 거래량 자체의 어떤 하락 자체가 지금 작년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점차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와 있고요. 또 가격 자체도 지금 12주 이상 사실은 서울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12주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거래량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 가능성은 아무리 비수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지금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냉각된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 건데요. 그냥 원론적인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거래로 인해서 사실은 거래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 자체가 약세를 띠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 시장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많은 그 한국감정원의 거래 가격 자체에 있어서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약세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네. 부분들에 대한 가격이 시세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거래량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거래량 자체 축소 자체는 정부의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전매 제한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한되고 있는, 제약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부가 시장 가격의 안정이라는 그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12주 연속 서울의 집값이 계속 하락세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하락률이 1%가 안 되죠. 1%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지금 지난 그 2월 1일자 기준으로 한다면은 0.16%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가 0.14%. 즉 사실은 9.13 대책 이후에 전체적인 주택 가격 하락 폭은 사실은 0.05에서 0.08 정도로 오르내렸는데 그 폭이 조금 더 커졌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냉각된 심리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도 이런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자들도 사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자체를 거래를 둔화시키게 되고 시장을 점점 더 위축시키고 나중에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거래량이나 한국감정원 자료를 가지고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 부분도 12주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체감되는 부분은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한국감정원의 어떤 그런 거래 가격 조사라는 것이 이제 샘플 한 10,000개도 되지 않는 한 7,500개 전국을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현장들, 가뜩이나 거래량이 적은 데다가 실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급매물 위주의 어떤 시장 상황들을 반영하는 일부분의 극히 어떤 시장 전체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하려고 사실 가보게 되면은 체감되는 부분은 사실 이런 수치보다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이 주로 어떤 그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현장에 가보고 공중회사 사무실을 가볼 때는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집값이 올랐다라고들 보통 하는데 그때 이후로 강남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떨어진 건 3억밖에 안 돼서 뭘 그거 가지고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거래 절벽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지금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살려는 사람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팔려는 사람들은 지금 팔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좀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서로 좀 맞서고 있는 이런 형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 자체는 굉장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매도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그 9.13 대책 이전에 비해서 한 3, 4억 정도 떨어진 것은 상당히 큰 폭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급매물이라는 내용으로 내놓게 되는데 매수자가 기대하는 부분은 향후에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져 줘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그 가격 수준에 대한 어떤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급매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 성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30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집의 대략적인 가격이 3억 한 4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중간 가격이 8억 원이 넘으니까 대략 양자 간의 차이가 5억 정도가 나는데 이런 5억이면 이거는 뭐 사실은 좁힐 수 있는 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강남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10억까지 갈 정도로 사실은 되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에는
지금 매도자나 매수자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기대하는 수준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간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부가 다양한 어떤 주택 규제라든지 다주택자 대출 억제라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긴 하지만 그 간극을 이런 정책 혹은 또 제도만으로 줄이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지난달에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향 소식 나온 것도 지금 거래 절벽에 뭐 일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또 나오는데 이것도 또 뭐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얘기가 나와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런 거래 절벽 상황, 그러니까 좀 시장의 어떤 이런 좀 어떤 냉랭한 이런 모습에는 좀 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 평균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0.14% 정도 오른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14%가 오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이상 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을 공시지가 혹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정부가 이런 세수 부분이나 이런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매도자로서는 보유에 따른 부담은 느끼지만 이것을 지금 매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애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부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세제 부담 없이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는 일방적인 정부의 어떤 대책은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오르게 됨으로써 심리적 압박은 많이 가지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래 매물로서 등장하기에는 또 매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거래 형성 자체를 오히려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시가격의 인상 자체가 현실화, 정상화라는 어떤 이름 하에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유 다주택자들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주택 보유에 대한 압박감은 강도는 높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장에 있어서 정상화 혹은 과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긍정적인 목표, 결과로 가기에는 다소 조금 시장에서의 어떤 느끼는 그 부분과 정부의 생각은 굉장히 큰, 이제는 또 이것도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정부의 의도는 많은 갖고 있는 여러 채의 집을 내놓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양도세가 지금 너무 높다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중과를 또 하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내놓는 이유는 양도세 때문이라고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런저런 상황들, 이때 뭐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내가 견딜만 하다고 생각해서 물량을 안 내놓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보유에 따른 부담은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은 다만 이런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아마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보유에 따른 부담은 굉장히 많이 높여놓고 또 다른 어떤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들 상반되는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양도 부분에 관한 비용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만 된다면은 정부가 생각하는 의외의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 좀 더 정상화되는 모습 가운데 정부의 목표, 즉 시장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게 됩니다. 양도세를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시더군요. 그런데 도 박사님께서는 그래서 조금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충분히 다른 쪽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방어 장치들이 지금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제는 양도세 부분, 즉 거래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양도세 부분에 대한 완화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택해볼 수 있는 저는 정책 수단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거래 절벽 상황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뜬금없긴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를 연설을 하는 도중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이를테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는 얘기는 또 국회 연설 앞에서 밥 먹다가 또 얘기를 하고 참 어쨌든
일상적인 모습에서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역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이게 27, 28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와는 여러 가지로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세세하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고 한번 미리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정대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하나 하죠. 네. 왜 다낭하고 하노이 두 군데 얘기가 계속 나오대요? 예, 근데 그렇죠. 뭐 예. 미국이나 북측이나 서로 생각하는 도시가 다르다면서요? 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북측은 하노이를 밀고 있고 미국은 다낭을 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뭐 차이가 있다면은 이게 라지스틱스, 이게 의전과 동선 실행 계획을 할 때 북한이 얼마만큼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가 아무래도 북한은 좀 편하죠. 그 원종 외교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은 뭐 에이펙도 했고 이미 2017년도에 에이펙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낭이 미국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최근에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도 하노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노이에 있는데 있지만 어차피 미국은 원종 외교의 경험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에이펙을 근간에 이제 치렀기 때문에 2017년도에 경호와 의전 문제에서는 뭐 미국은 뭐 그렇죠.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북한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는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1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장 큰 건 일정입니다. 그때는 단판이었는데 하루짜리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1박 2일이다. 그럼 적어도 정상회담을 2번은 간다, 이런 또 의미도 맞습니다. 돼서 예. 이렇게 양측이 1박 2일 일정으로 합의한 데 따른 나름들의 계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시대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상들이 직접 결정을 하고 단판 짓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마 직접 단판을 짓기 위해서 1박 2일의 시간을 좀 충분히 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싱가포르 때는 어쨌든 뭐 그때 좀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측에서. 예. 미국이 그때 후폭풍을 좀 맞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내용이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했던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 양 정상이 단판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정상회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여러 가지 앞뒤로 좀 붙여야 될 일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잡한 속내를 좀 1박 2일에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해준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대요. 남북, 미중에서 4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기대에 섞인 뭐 전망으로 치자면은 뭐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이죠, 북한한테. 그렇죠. 근데 북한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북한한테 매력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경제적 비용은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안보 이익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제 그게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 안 들이고 어쨌든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북한의 핵에 대한 그 위험은 그렇죠. 낮추고. 예,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이제 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종전 선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 전쟁 이제 말미인데, 그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 와중에 남북 미중 모여서 4자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주석에게도 많이 구애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성비가 좋은 그렇죠. 제안이라는 건데,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게. 네. 근데 사실 종전 선언은 우리 측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번 강조했던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작년에 이제 연내 종전 선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랬고요. 이제 해가 넘어갔죠. 그래서 종전 선언을 어떻든 뭐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게 종전 선언이 이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뭐 국제 질서에서 보면 좀 신상품이에요. 원래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의 제1조가 종전선언이 그렇죠. 보통 되는데, 이걸 분리해서 종전선언을 이제 먼저 남북 미중이 4자가 먼저 좀 정식적으로 하고, 평화협정은 또 나중에 논의하자, 뭐 이제 그런 식의 구도도 지금 가능할 것 카드를 같습니다. 쪼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는 거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보면 종전선이라는 거의 의미가, 미국 쪽이 생각하는 종전선의 의미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종전선의 의미와는 조금 약간 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4자가 지금 조금씩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회담이 열린 지 8개월 만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게다가 1박 2일이고,
자, 그러면은 1차 정상회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탕이었다. 그러니까 껍데기였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하게 아웃풋을 내겠다라는 결과물을 내겠다라는 양측의 의지가 다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의외로 보는 분들이 그렇죠. 많대요. 언론에서는 이게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예.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도 원활하지 않은 곳에 적진에 예. 이제 들어가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둥을 세웠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속 이제 그 로드맵을 그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네, 해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비건 특보가 평양을 직접 간 거에 대해서 평양이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굉장히 좀 촉박하게 네 올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뭐 얘기도 좀 전해 듣고 해서 뭔가 좀 미국이 오히려 조금 더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끌려가는 모양새를 그런 띄우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북한의 원래 협상 전술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 장소나 일정 같은 거를 잘 안 알려주기도 하죠. 비건 대표가 서울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나긴 만나는데 그게 판문점에서 만날지 평양에서 만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전된 면은 뭐냐면은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와서 허탕 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 8월에 임명된 이후에 계속 서울 출장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왔는데 북측의 카운터파트를 계속 만나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한 경우가 계속 있었죠.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이번에는 1월 중순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혁철과 박철을 대동하고 워싱턴 갔을 때 어쨌든 예. 거기서 처음 그렇죠. 대면을 하고 2주 뒤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하고 와서 어쨌든 다시 또 만나게 된 거죠. 지금 평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는 또 갔다 와봐야 알겠지만. 뭐 언론에서는 김혁철 얘기를 하더만요. 그렇죠. 김혁철 전 대사를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약속이 지켜지고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국면을 보면은 네.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좀 배려하고 북한의 요구를 조금 좀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지금 교수님의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네. 그동안에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전면적인 핵시설, 그다음 핵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 폐기 뭐 이럴 때 그렇죠. 굉장히 네.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식의 요구였다면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작년 7월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빌려서 보자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를 한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핵신고 리스트를 다 제출하고 예. 거기다서 검증하고 폐기하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요. 것들. 그것들에서 이제 그 요구에서 미국이 좀 한 발 물러선 것이죠. 포괄적 신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총량만 일단 신고를 하고 나중에 폐기한 거 검증하면서 다시 체크를 하는 신고의 그 순위를 처음 앞머리 두는 게 아니라 중간 순위 어느 수준 뒤로 조금 미루는 척에서 해서 대화는 계속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미국이 조금 좀 한 발 양보를 좀 하고 지금 대화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러면은 모습입니다. 대화를 계속해서 해서 뭔가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워싱턴 조야에서는 그게 이제 나쁜 딜이 그렇죠.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워싱턴 조야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하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미국이 북측에 요구하는 그 조치가 완화됐다 그러면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또 북한에 주어야 되는 상응 조치의 그렇죠. 수위도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공언을 했죠.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를 하는데 연방 예산을 쓸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제 글쎄요, 그런 그 얘기는 건데요. 됐죠. 예, 예. 예산 쓰지 않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 안보 이익은 계속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성과물도 그렇죠. 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면적 제재 완화를 해주면은 뭐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수준 상당히 낮죠.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제재 면제를 좀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북한으로서는 좀 성이 좀 안 차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해주고 종전 선언 정도 해주고 북한은 이미 했던 뭐 풍계리나 동창리에 대한 사찰 검증 그리고 영변 핵시설 일부 조금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상응 조치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종전선언 얘기도 물론 잠깐 그렇죠. 있었고요. 근데 경제와 관련돼서 북측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그동안 냈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도 네, 연초에 그 뭐 신년 뭐랄까요? 우리로 신년사. 따지면은 뭐 연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신년사에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러면은 경제와 관련돼서 이번에
뭔가 이 인도적 지원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혹시 합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을 건데요. 지금 아마 평양에서도 네.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어쨌든 비욘드 영변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그러니까 영변 이외의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나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목표고. 예. 근데 그 대신 줘야 될 상응 조치, 그러니까 제재 완화. 그렇죠. 얘를 어느 정도 이제 재량권 허용할 것인지를 비건 대표가 가지고 갔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제재 완화를 그냥 인도적 지원 차원의 제재 완화해 주는 것 정도는 북한이 좀 성이 차지 않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제사회가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북미 합의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예, 그게 이제 스몰 딜인데 그걸 좀 넘어서서 예. 이제 빅딜로 가는 게 이제 전면적인 핵 폐기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아직은 조금 성급한 단계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인 카드로 많이 얘기되는 게 남북 경협과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제재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카드들이 좀 주고받고 있죠. 그 남북 경협이라는 거는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던 개성공단과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런 정도다. 그렇죠. 기존에 하던 것들. 예. 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재 면제 승인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 경협과 교류 부분에서부터 북한이 좀 숨통을 트고 그에 따라서 추가 조치로 이제 비핵화 수순을 밟아가면서 다시 또 이제 상응 조치와 추가 조치를 주고받는 그런 식의 로드맵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들 분석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뭐 며칠만 있으면은 재가동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얘기도 좀 사실은 들려서요. 네. 금강산 관광도 사실은 뭐 길은 다 뚫려 있는 거니까 가면 되는 거고. 예, 관광 같은 경우도 유엔 제재에 직접 해당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벌크 캐시, 대량의 현금이 그렇죠. 북한으로 들어가는 예. 것만 잘 기술적으로 통제가 되거나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뭐 예. 관광도 바로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경화 장관도 꼭 캐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죠.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진전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마지막 질문 이 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는 서울 답방하겠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가실 것 같아서요. 예. 이렇게 되면 2월 말에 되고 그럼 뭐 3월 정도에 혹시 서울 답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전면적 핵폐기 대 전면적 제재 완화 빅딜이 정말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3월 달에라도 금방 올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북미 관계가 그렇게 두텁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냥 제재 완화의 그냥 큰 틀 남북 경협과 교류 정도의 제재 면제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남북 간에도 잠깐 좀 숨고리를 해야죠. 뭘 할 건지 준비를 좀 한 3월 달 정도 하고 4월 27일 날이 이제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판문점 정상선언 1주년. 1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협의를 좀 한 다음에 4월 27일 정도 1주년 정도를 기해서 서울 답방 오고 발표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을 내는 그런 그림들이 수순들이 가능하지 그러게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미도 있네요. 예, 1주년 그렇죠. 뭐 이런 예, 것도 의미가 예, 있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택시 요금 인상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달 16일부터고요. 서울시 얘기입니다. 요금 인상 폭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요금 신제 서울이 3,000원인데 이게 3,800원까지 한 번에 800원이 오르니까 인상폭도 꽤 크고요. 또 심야에는 그 기본요금 적용 그 금액 자체가 또 다릅니다. 4,000원대가 확 넘어가던데요. 그래서 아마 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나 국민들께서도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택시 요금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생활 물가들이 줄줄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가 얘기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님하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택시 요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요. 이게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비교해서는 그 요금이 26.6% 서울의 기본급을 얘기할 때요. 26.6% 오른 셈인데 마지막으로 올랐던 게 2013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5년간의 그 물가 상승률을 본다면 2013년서부터 물가 상승률을 본다면은 물가는 6.5% 올라갔는데 택시 요금은 26.6% 올라갔다면은 크게 보일 수밖에 더 없죠. 지금 그 과거 최근 두 번 택시 요금 오른 거 생각해 본다면은 2009년 6월에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2013년 10월에 네.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이제 서울 기본급이 올랐는데 역시 그 기간을 보면은
그 상승률이 58%입니다. 그런데 예. 이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에 비해서는 택시 요금이 무섭게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또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면은 98%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비교하면은 또 그렇게 또 많이 안 많이 오른 올라갔다고 건 또 볼 수가 아니고. 있죠. 사실은 택시 기사분들은 또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아니고 해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택시 요금은 계속 오르는데 도대체 서비스는 낮아지는 게 없지 않나 이 얘기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과거 경험 봤을 때는 서비스가 요금 올라간 다음에 한두 달 정도는 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냥 또 나빠진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여기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산학금이 좀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택시 기사님들 보면은 일일당 그 회사에 택시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남는 돈은 일단 15만 원을 넘어야지만 그렇죠. 이제 기사님들이 버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산학금이 올라가면은 또 역시 요금이 올라가서도 별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 같은 당근을 높이거나 벌칙 같은 채찍도 좀. 예, 벌칙 같은 그런 제재 벌금 같은 걸 예. 늘리는 거다. 그 하나씩만 그 한쪽만 하면은 그렇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요금 올렸을 때 또 징벌하고 같이 올려야지만 좀 이제 서비스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네요. 아쉽게도 이렇게 양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만 지금 올려가지고 그렇죠. 서비스 개선에는 그렇게 큰 그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좀 안 맞네요. 근데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카필 서비스 시행 문제 때문에 이제 정부하고 택시 업계가 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물론 택시 요금을 인상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지금 굳이 서울시가 이렇게 택시 요금을 예상보다 좀 대폭 올리는 게 적절한 결정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대요. 예, 적절한 정책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진짜 그냥 총체적으로 다루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정책도 총체적으로 같이 다뤄야 됐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제재, 그 다음에 요금 인상,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카푸링을 허용하느냐, 또 카푸용이 만약 비용을 들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또 여기에 또 규제, 또 규제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걸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가지고 택시 기사님들, 그 다음에 택시 회사들, 그리고 카풀 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중재하는 그런 회사들하고 다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요금 한 분야만 다루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방적으로만 자기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입장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자기 입장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정직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조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택시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버스 요금 같은 다른 공공요금도 들썩거리고 있다면서요? 예, 버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같은 것도 오를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대중 교통 산업은, 지금 현재로는 적자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데 또 이제 정부가 또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각종 법이나 규제를 통해 가지고선 또 가격 인상 같은 것은 허용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가격 인상 같은 건 막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가격을 올릴 때는 오랫동안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았다면은 가격을 대폭 올리든지 아니면은 보조금을 대폭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 할인 센스도 별로 없고, 그렇죠. 서비스 개선이나 예. 어떤 비용 절감을 추진할 이유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요금이 올라가지 않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 우리 대중교통의 문제가 악화돼가는 그런 체제가 지금 설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좀 물가 상승률이나 연료 상승률 같은데 연동을 시켜가지고서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게 그렇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회사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뭐 효율성 향상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좀 줘가지고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교수님께서 아예 우리나라 이 교통 체계, 교통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많은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렴한 가격에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건 참 좋긴 한데 서비스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교수님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요. 소비자 물가가 지난 1월 달만 해도 0.8%밖에 안 올라서 1%가 채 안 되는데 상승률로만 본다면 근데 체감하는 생활 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보는 품목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게 신선식품하고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신선식품이나 에너지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뭐 날씨나 기후,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면은 그러면 가격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석유 아니면은 그 신선식품이니까 그런 가격 차이가 우리 눈에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 가격 상승률이 낮은 공산품은 우리가 매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TV를 매일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격 상승률이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선 상품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봄 같은 때 고정 다음에는 가격 물가 지수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잘 못 느껴요. 가격 떨어진 걸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신선 식품을 사러 갔을 때 싼 가격을 볼 때는 대부분 세일이거든요. 세일이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요거는 그냥 내가 특별히 운이 좋은 거구나. 그런 교수님. 식으로 생각하니까 잘 느끼지 못하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님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얘기 좀 오늘 뒷부분에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대표로 오늘 전화로 좀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일리지 얘기가 또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이게 지난 6년간 그냥 소멸된 게 2천억 원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하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위원장 등에게 제출한 자료가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 2013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없어진 이동통신 3사 마일리지가 1,9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적립된 마일리지 1,360억 원의 1.4배에 해당합니다. 이 통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입자는 이 마일리지를 데이터로 전환하거나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립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 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낮은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멸된 마일리지가 이렇게 2천억 원에 이르게 될 거죠. 근데 대표님, 이 마일리지는 정부에서 이 통사들한테 쌓으라고 이렇게 약간 뭐 강제한 겁니까? 아니면 이 통사들이 자기들이 경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쌓아주는 겁니까? 정부가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통신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동통신사들끼리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익이 되는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 기간과 이용 금액 등에 따라서 통신사들끼리 마일리지를 특정하는 툴이 있는데 가입자들에게 그렇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경쟁하고 자기들이 가입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일종의 서비스인데 사실은 가입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사실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하다면 마일리지를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앵커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를 보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리고 특정 통신사 쇼핑몰에서 그들이 올려오는 상품을 구입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좀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동통신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줄이고 그동안 소비자들한테 주었던 할인 혜택 같은 거 할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수를 줄이고 예. 또 사용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해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마일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그냥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또 많은 소비자들은 또 그것도 활용하는 걸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뭐 본인들 생각에는 이용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충분히 모을 만큼 모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마일리지 제도를 이런 식으로 쓸 거면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있는 제도니까 이거 좀 잘 쓰려면 어떤 개선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알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도 대폭 늘리고 예. 사용 방법도 간편하게 손질을 해야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를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쓰지 않고 데이터를 일정하게 쓰고 저한테 쌓여있는 마일리지를 데이터로 이렇게 1기가씩 2기가씩 전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휴대폰 구입할 때 단말기 바꿀 때 쌓여있는 마일리지로 단말기 값의 일정 정도를 제가 이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동통신사에서는 소비자 사용수를 많이 늘리고 간편하게 해야 하고요. 소비자 단체들도 이동통신사들에게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해나가는 캠페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대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